파트 1. 사람을 다루는 기본 테크닉. 1865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링컨 대통령은 포드 극장 앞에서 저격을 당한 뒤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링컨 대통령의 임종을 지켜보던 스탠턴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인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과연 사람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링컨이 거둔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1. 꿀을 얻으려면 벌집을 건드리지 말라. 링컨이 가장 좋아하고 마음에 새겨두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남의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하지만 링컨은 남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죠. 1863년 7월 1일 시작한 게티스버그 전투는 3일간이나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남부군이 패잔병이나 다름없는 군대를 이끌고 포토맥 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불어난 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고, 뒤로는 독이 잔뜩 오른 북부의 군대가 쫓아오는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남부군은 도관에 든 쥐의 형세였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남부군을 사로잡아 전쟁을 단숨에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희망에 부풀어 미드 장군에게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미드 장군은 링컨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을 끌었고, 결국 남부군은 강물이 줄어 포토맥 강을 건너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실망으로 마음이 쓰라린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아래와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링컨은 언사에 매우 신중을 기하고 있었던 때였죠. 친애하는 미드 장군, 이번 적군을 놓친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장군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부군은 궁지에 몰려 있었고, 최근 승리한 기세를 몰아 조금만 더 밀어붙였다면 이번 전쟁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군은 천재 이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받는 심적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드 장군은 이 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링컨이 편지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추측에 불과하지만 아마도 링컨은 편지를 쓴 뒤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잠깐만, 이렇게 서두르는 게 잘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군. 백악관의 편히 앉아서 미드 장군한테 공격 명령이나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지. 하지만 내가 만일 미드 장군처럼 전사자들의 참상을 직접 보았다면 어쩌면 나도 쉽게 공격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지도 몰라. 이 편지를 붙이고 나면 내 속이야 다소 후련해지겠지만 미드 장군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오히려 나를 비난할지도 모르겠군. 장군이 나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면 향후 사령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테고, 그렇게 되면 장군이 퇴역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링컨은 이미 신랄한 지책이나 비난이 대부분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누군가를 심하게 질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이 상황에서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비판은 자존심이랑 화약고에 폭발을 일으키기 쉬운 불씨입니다. 이러한 폭발은 때로는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합니다.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이나 잔소리를 늘어놓는 건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바보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뛰어난 품성과 자제력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기 전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비판보다 훨씬 더 유익하며 흥미로운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 공감할 수 있고 관용을 보이고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문호 존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죽기 전까지는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도 이러신데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2. 인간관계의 핵심 비결.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사람들에게는 음식이나 수면에 대한 욕구만큼이나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면서도 좀처럼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하나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표현을 빌리면요,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 또 뒤의 표현으로는요, 인정받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갱단에 가입해 범죄 활동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도 바로 이런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뉴욕의 한 경찰국장의 말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는 젊은이들은 일반적으로 즉 애고가 넘치는 경우가 많아서 체포되고 난 뒤 제일 먼저 요청하는 일이 자신의 범죄 행각이 대문짝만하게 실린 신문을 달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유명 선수나 배우, 연예인, 정치인들과 나란히 실린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정기의자에 앉을지도 모르는 두려운 미래 따위는 전혀 안중에 두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지 말해준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의미심장한 것이기 때문이죠. 록펠러는 중국 베이징의 최신식 병원을 건립해서 그가 만난 적도 없고 앞으로 만나지도 않을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돈을 기부하는 데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딜린저라는 사람은 은행을 털고 살인을 하는 데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FBI 수사관들이 그를 추적하자 그는 한 농가로 뛰어들어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난 너희들을 해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나는 딜린저다. 그는 자신이 공개 수배자 명단 맨 위에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처럼 딜린저와 록펠러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느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각박한 현실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인되면 환상의 세계에서라도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실제로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미국 내에서는요, 다른 질병으로 아픈 환자를 합친 것보다 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정신질환 환자들이 정신 이상에 걸린 상태를 만족한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요, 바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끊어줄 수도 있고요. 이슬람교 시아파 교주인 아가칸에게 추천장을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그 몽환의 세계에서 인정받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너무 커서 그 느낌을 얻으려고 실제로 정신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면 맑은 정신의 사람들을 솔직하게 칭찬할 경우 어떤 기적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 생각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 사람들은 대개 시간의 95%를 자기 자신에 관한 생각을 하며 보낸다고 합니다. 자, 이제 자신에 대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요.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가슴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아끼면서 평생을 두고 되풀이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그 말을 잊어버린 뒤에도 오랫동안 두고 그 말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3. 이대로 하면 세상을 얻을 것이나 하지 못하면 외로운 길을 가리라. 카네기 코스에서 제 강의를 듣는 사람 가운데 이 아들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는 저체중인데다 편식 습관이 있었죠. 아이의 부모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대로 야단치고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제발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좀 먹으면 안 되겠니? 아빠는 네가 쑥쑥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데 과연 아이가 이런 애원에 눈길이라도 주었을까요? 전혀. 아예 눈꼽만치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3살배기 어린애가 30세인 아빠의 생각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는 어처구니 없게도 이 아이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길 바랐던 것이죠. 결국 시간이 지나고 아빠도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았습니다. 과연 아이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원하는 것과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아이는 집 앞에서 세발 자전거 타는 걸 즐겼죠. 그런데 이 근처에 사는 덩치 큰 악동이 종종 아이의 세발 자전거를 빼앗아 타곤 했던 것이죠. 그러면 아이는 엉엉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왔고 엄마는 악동에게서 자전거를 빼앗아 아이를 다시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거의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아이 안에 있던 자존심, 분노, 인정받고 싶은 욕망 등 그의 기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감정들이 그 악동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라고 아이를 충동질하고 있었고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이에게 이 엄마가 먹으라는 것을 잘 먹기만 하면 언젠가는 저 덩치 큰 녀석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어. 아빠가 약속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요, 이 편식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아이는 자기를 괴롭히는 나쁜 녀석을 혼내줄 수만 있다면 시금치, 당근, 고등어 가리지 않고 뭐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또 다른 문제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밤에 오줌을 싸는 버릇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아이와 함께 잠을 잔 할머니가 침대가 젖어 있는 걸 보고 아유 이런 존, 이 간밤에 또 실수했구나 하면 이 아이는 아니요 제가 안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대꾸하곤 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야단을 치고 매를 들고 창피를 주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해도 이 아이의 버릇을 고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엔 아이의 부모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침대를 적시고 싶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우선 아이는 아빠처럼 파자마를 입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밤마다 이부자리에 실수하는 버릇을 고치기만 한다면 기꺼이 파자마를 사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둘째로 원한 건 자기 침대였는데요. 엄마는 아이에게 직접 침대를 고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침대가 도착한 날 밤,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이는 아빠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빠, 내가 고른 내 침대를 보세요. 아빠는 아이에게 이 침대를 적실 생각은 아니겠지 하고 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요, 네, 절대 침대를 적시지 않을 거예요 라며 기분 좋게 약속을 했죠. 아이는 자신의 자존심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고른 자신의 침대에서 그리고 어른처럼 파자마를 입은 아이는 어른처럼 행동하고 싶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윌리엄 윈터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표현의 욕구는 인간 본성의 중요한 필수 요소다. 자, 명심하세요.
상대방의 가슴속에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파트 2. 사람의 호감을 얻는 방법. 1.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비결. 여러분은 혹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알기 위해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친구를 잘 사귀는 그의 타고난 기술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고요?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길을 가다가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와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 가기만 하면 그는 꼬리를 살랑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멈춰서서 등을 두드려 주기라도 한다면 그는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펄쩍펄쩍 뛰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의 애정 표현 뒤에 아무런 속셈도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때로는 충실한 신뢰로, 또 때로는 앙증맞은 애교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강아지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뉴욕 전화회사에서 전화통화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그것은요, 1인칭 대명사 나였습니다. 나라는 말은 500번의 통화에서 3,990번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어있는 단체 사진을 볼 때 가장 먼저 누구의 얼굴을 찾으시나요? 만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관심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이 죽는다면 장례식에 몇 명이나 올 것 같습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 호감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루즈벨트가 퇴임을 한 어느 날 백악관에 들렀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 태프트 대통령 내외는 자리에 없었죠. 그는 예전에 자기를 모시던 백악관의 모든 하인들에게 이름을 불러가며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부엌에서 식기를 닦는 하녀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일을 한 하인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루즈벨트는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앨리스를 보자 아직도 옥수수빵을 만드느냐고 물었습니다. 앨리스가 아직도 빵을 만들기는 하는데 시종들만 먹지 다른 분들은 드시지 않는다고 대답했더니 루즈벨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사람들 맛있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로군. 대통령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겠네. 이런 행동은요, 그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진실한 애정을 품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사람들은 정육점에서 일하건 빵집에서 일하건 아니면 왕자에 앉아있건 간에 누구나 자신을 존경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해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시간과 정력, 이타심, 신중함 등이 필요하기 마련인데요. 윈저 공이 영국의 왕세자이던 시절 남미를 순방할 계획이 생겼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몇 달 동안이나 스페인어를 공부했고 결국 남미 사람들은 그의 노력에 반해 그를 좋아하게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결과였죠. 나는 친구들의 생일을 알아내기 위해 아주 오랜 기간 노력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냐고요? 난 우선 상대방에게 생일이 성격이나 기질과 관계가 있다는 걸 믿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 다음 상대방에게 태어난 날을 알려달라고 하죠. 예를 들어 상대가 11월 24일이라고 하면 난 속으로 11월 24일, 11월 24일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리를 뜨는 순간 수첩을 꺼내 상대의 이름과 생일을 기록해 놓았다가 나중에 생일 기록장으로 옮겨 적습니다. 그런 뒤 매년 초 이 생일을 달력에 표시를 해놓으면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들의 생일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생일이 다가오면 상대방은 내 축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나를 기억하게 하는 효과 만점인 방법이죠.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활기 넘치고 적극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맞이해보세요. 전화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세요 한마디에 상대방의 전화를 받게 되어 당신이 얼마나 기뻐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예수가 태어나기 100여 년 전에 로마의 유명한 시인 푸블릴리우스 시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져라. 2. 좋은 인상을 주는 법. 최근 뉴욕에서 열린 한 저녁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손님 중에서 꽤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녀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쓰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모피코트와 다이아몬드 진주 등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죠. 하지만 얼굴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심술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 다시 말해 여인의 표정은 몸에 걸치고 있는 옷보다 100배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소는 다음과 같은 뜻을 전달하는데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자, 그럼 여기에 거짓 웃음도 포함될까요? 안타깝게도 거기에 넘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기계적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도 반갑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진짜 미소,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 시장에서 좋은 값을 받을 만큼 순도가 높은 그런 종류의 미소를 말합니다. 뉴욕의 대형 백화점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어떤 사람은 무뚝뚝한 표정의 철학 박사보다는 비록 초등학교도 못 나온 판매직 여사원이라도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있기만 한다면 그 여사원을 채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난 수천 명의 사업가들에게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일주일 내내 미소를 지은 후 다음 강의 때 결과를 말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뉴욕에 사는 증권 중개인 윌리엄 씨의 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사례는 예외적인 것이 아닌데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내에게 미소를 지은 적이 별로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아내에게 건네는 말도 몇 마디 되지 않았습니다. 뉴욕 사람들 중에서 가장 무뚝뚝한 남자였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 강의에서 미소를 지은 후 결과를 발표하라는 요구를 받고 한 일주일 노력해 봐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머리를 빗으면서 거울 속에 비친 무뚝뚝한 내 얼굴을 보고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 오늘은 저 짜증스러운 얼굴 좀 지워버리자고. 넌 이제 웃을 거야. 자, 바로 지금부터 그럴 수 있어. 그리고는 아침 식탁에 앉으면서 아내에게 잘 잤어 여보 하고 말을 건네고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내가 놀랄지 모른다고 경고해 주셨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받은 듯 얼마 동안 말을 잃고 기절할 듯한 자세를 취하더군요. 아내에게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대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근하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소년에게도 웃으며 안녕하며 인사하고 지하철에서 표를 살 때도 매표 직원에게도 미소를 짓습니다. 객장에서 일할 때는
최근까지 한 번도 내가 웃는 걸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냅니다. 나는 곧 내가 웃음을 보낸 모든 사람들이 웃음으로 나를 맞아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매일 더 많은 돈을 벌어준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미소는 하루아침에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웃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 수도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하라.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요, 콧노래를 하든가 휘파람이라도 불어보세요. 둘째, 여러분이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동이 감정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동과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유쾌함이 사라졌을 때 유쾌해지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유쾌한 마음을 갖고 이미 유쾌한 것처럼 행동하고 얘기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을 발견하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사고를 통제하는 것인데요. 행복은 외적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적 조건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행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둘의 급여나 사회적 신분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불행한데 다른 사람은 행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서로 정신적인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중국에서 하루에 7센트를 벌기 위해 떼약볕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노동자들도 뉴욕 중심가인 파크 애버뉴에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행복한 것을 보았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사물엔 선악이 없다. 다만 우리들의 생각 여하에 따라 선과 악으로 구분될 뿐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또 링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고자 마음먹는 만큼 행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옛날 중국인들은 지혜로웠습니다. 처세술에 능한 민족이기도 한데요. 그들의 속담 중에 새겨들어야 할 속담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이 아니라면 가게를 열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싶다면 웃으세요. 3. 이것을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은 강철왕 카네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이름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별명과는 달리 제철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회사에는 그보다 제철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었죠.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부릴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부자로 만들어준 비결이었죠. 어려서부터 그는 사람을 조직하고 통솔하는데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0살 무렵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놀라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람들의 협력을 얻는데 이름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가 스코틀랜드에서 살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카네기가 토끼를 한 마리 잡았는데 새끼를 베고 있는 토끼였죠. 시간이 흐른 뒤 그에게는 한 무리의 아기 토끼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끼들에게 먹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순간 그는 멋진 생각을 해냈죠. 그는 친구들에게 앞으로 토끼풀이나 민들레를 뜯어다 토끼를 먹이면 토끼에게 친구의 이름을 붙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부터 그의 친구들이 두성 가득 싱싱한 풀을 가지고 카네기의 집 앞에 줄을 섰습니다. 토끼들은 귀여운 이름도 갖게 되고 맛있는 풀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결코 이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후 그는 같은 심리를 사업에 이용해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카네기가 침대 열차 사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조지 풀먼과 경합을 벌일 때 이 강철왕은 토끼에 얽힌 교훈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당시 카네기가 운영하던 센트럴 철도회사는 풀먼의 회사와 경쟁 관계였는데요. 양사는 유니언 퍼시픽 철도의 침대차 사업권을 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내리는 등 서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벌이고 있었던 차였죠. 카네기와 풀먼 두 사람 다 유니언 퍼시픽사의 회장을 만나러 뉴욕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호텔에서 만났는데 카네기가 풀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풀먼 씨. 우리 둘 다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이십니까? 풀먼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카네기가 생각해둔 대안을 꺼냈습니다. 바로 양사의 공동투자였습니다. 상호 협력할 경우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열변을 토하며 보여주었습니다. 풀먼도 열심히 듣긴 했으나 확신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카네기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새 회사 이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자 카네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풀먼 객체 회사죠. 그러자 풀먼은 환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방으로 가셔서 좀 더 얘기를 나눕시다. 이 대화로 산업계의 새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친구와 사업 동료의 이름을 외우고 또 명예롭게 만들어주는 정책이야말로 카네기의 리더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의 하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많은 직원들의 이름을 외우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영을 하는 동안 그의 철강 회사에서는 단 한 번도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가 자랑스러워할 만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자 합니다. 심지어 허풍이 심하고 고집센 당대 최고의 쇼맨 P.T. 바넘은 실망스럽게도 자기 이름을 물려줄 아들을 갖지 못하자 외손자 실리에게 바넘 실리로 개명하면 $25,000를 물려주겠다고 제안할 정도였다는군요.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름을 가슴 깊이 새기는 데 필요한 시간과 정력을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합당한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바쁘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도 돌아서서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정치인이 배워야 할 첫째 교훈은 바로 이것이죠. 유권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정치인의 조건이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도 잊혀진다.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사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폴레옹의 조카이며 프랑스의 황제인 나폴레옹 3세는 궁정일로 바쁜 와중에도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과연 그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름을 잘 듣지 못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네만 이름을 다시 한번 말해주겠나. 그러고 나서 이름이 독특한 경우에는 어떻게 쓰지 하고 다시 물어보았죠. 대화를 하는 사이에 그는 이름을 서너 번 반복해보고 그 사람의 생김새나 말투, 전체적인 인상과 이름을 연관시켜 기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자리를 비워서 혼자 있게 되면 즉시 종이에 그 사람의 이름을 써놓고 집중해서 그 이름을 바라보며 기억에 새긴 다음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름을 귀로 익힐 뿐 아니라 눈으로도 익혔습니다. 이 모든 게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싶다면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달콤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임을 기억하라. 4.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쉬운 방법.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대인관계를 가장 어려운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상의 상담을 성공으로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전 하버드대 총장인 찰스 W. 엘리엇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상담의 비결이란 없다. 말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집중해 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상대방을 가장 기분 좋게 한다. 이것은 물론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비싼 점퍼를 얻고 물건을 싸게 공급받고 창문엔 갖가지 치장을 하고 광고에 돈을 펑펑 쓰면서도 정작 직원을 뽑을 때는 고객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 고객의 말을 막고 고객의 말에 반박하고 고객을 짜증나게 해서 결국은 쫓아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제이씨 우튼 씨는 나의 강의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한 백화점에서 양복 한 벌을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양복이 기대 이하의 제품이었습니다. 양복에서 물이 빠져 와이셔츠 깃에 얼룩이 졌던 것이죠. 그는 다시 백화점으로 가서 물건을 판 직원에게 전후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는 얘기를 하려고 시도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그의 말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이 양복을 수천 벌 팔았지만 그런 불만사항은 처음 듣습니다. 직원의 도전적인 어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우리에게 덤터기를 씌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사이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진한색 양복은 모두 처음에는 물이 조금 빠집니다. 그 가격대에서는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때쯤 되자 우튼 씨는 처음 품질 나쁜 양복을 받았을 때보다 더 화가 났습니다. 첫 번째 직원은 우튼 씨의 정직성을 의심하더니 두 번째 직원은 우튼 씨가 싸구려를 샀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양복을 집어 던지고 한바탕 욕을 퍼붓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백화점 지배인이 근처를 지나가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튼 씨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지배인이 한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우튼 씨가 하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 말도 없이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우튼 씨가 말을 마치고 직원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 하자 그는 우튼 씨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얘기했습니다. 와이셔츠에 얼룩이 진 것이 그 양복 때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백화점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물건만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그는 양복에 그런 결함이 있는 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고 아주 간단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몇 분 전만 하더라도 우튼 씨는 그들에게 빌어먹을 양복 갖고 가라고 할 생각이었으나 지금은 이렇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조언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그는 우튼 씨에게 일주일만 더 두고 지켜보는 게 어떠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좋아지지 않으면 가져오십시오. 다른 것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튼 씨는 매우 만족해하며 백화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양복은 원 상태대로 됐고 그 백화점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피하고 등 뒤에서 비웃고 심지어는 경멸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끊고 들어가세요. 그는 당신만큼 똑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쓸데없는 얘기를 들으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대로만 한다면요, 여러분 주위에는 아무런 친구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은 꼭 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중 몇몇은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이란 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 있고 자신만 중요한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 뿐이죠. 여러분에게 얘기를 건네는 사람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문제보다 자신과 자신의 희망, 자신의 문제에 수백 배나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아프리카에 지진이 수십 번 일어나도 자기 목에 생긴 종기만큼도 신경이 안 쓰일 겁니다. 앞으로 대화를 할 적에는 이 점을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싶다면 잘 듣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에 대해 말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 3.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 1. 논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 저녁, 난 런던에서 매우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호주 출신의 로스 스미스 경을 위해 열린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 내 곁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을 도모하는 것은 인간이 하지만 일을 결정하는 것은 신이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재미있게 얘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 재담꾼은 자기 인용의 출처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정을 좀 받고 싶기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싶은 생각에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뭐라고요? 그 말의 출처가 세익스피어 작품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분명해요. 재담꾼은 내 왼쪽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오른쪽 자리에는 내 오랜 친구이자 세익스피어 전공자인 프랭크 가몬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담꾼과 나는 가몬드에게 판단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가몬드가 탁자 밑으로 내 발을 툭 차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네기, 자네가 틀렸네. 저분 말씀이 맞네.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라네.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몬드에게 말했습니다. 프랭크, 자네도 그 말이 세익스피어 작품에 나온다는 거 알고 있었지? 그러자 그 친구는 물론이고 말고 햄릿 5장 2막에 나오는 말이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축하하기 위해 그곳에 모인 손님들이잖아. 그 사람의 말이 틀린 거를 확인해서 뭐 하겠나? 그러면 그 사람이 자네 좋아할 것 같나? 그 사람 체면 상하지 않게 놔두면 좀 어때? 자네에게 맞나 틀리나 물어본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네.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다투나? 항상 날카로운 대립을 피하게나. 항상 날카로운 대립을 피하라. 그가 가르쳐준 교훈은 영원히 마음속에 남아 아주 유용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당시 나는 습관적으로 논쟁 벌이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수천 가지의 논쟁에 대해 경청도 하고 비판도 하고 참가도 하면서 논쟁의 영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결과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논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거의 언제나 논쟁은 양측 참가자 모두가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논쟁으로는 누군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면 그냥 지는 것이고 이겨도 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만일 여러분이 상대방이 펼친 논리의 허점을 지적해서 상대방을 묵사발 낼 정도로 이겼다고 치죠. 또 상대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얻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야 기분 좋겠지만 상대방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했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구겨버렸습니다. 슬픈 사실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 승복한 사람은 여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펜상호 생명보험사는 보험 판매원들에게 명확한 기준 하나를 제시해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결코 논쟁하지 말라. 사람들의 마음은 논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벤자민 프랭클린은 늘 이렇게 했습니다. 논쟁하고 괴롭히고 반박하다 보면 승리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승리는 공허한 승리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상대방의 호의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어느 편을 택할지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론적인 승리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호의인지. 왜냐하면 둘 다 가지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트랜스크립티지에 이런 의미심장한 구절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옳다고 우기며 윌리엄 제이 여기 묻히다. 한평생 그는 옳았다. 완벽히 옳았다. 하지만 옳건 그르건 죽으니 그만. 논쟁의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옳고 그르건 소용없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상대방의 호의를 얻고 설득을 하고 싶다면 논쟁을 피하라. 2. 잘못했으면 솔직히 인정하라. 나는 종종 렉스를 데리고 동네 근처의 숲을 산책합니다. 렉스는 보스턴 불독에 속하는 자그마한 개인데 사람을 좋아하고 잘 물지도 않죠. 게다가 공원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는 줄을 묶거나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렉스를 데리고 다니곤 합니다. 그런데 하룬 공원에서 기마 경찰을 만났는데 그는 겉보기에도 거들먹거리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 보세요. 줄이나 입마개도 없이 공원에서 개를 저렇게 뛰어다니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규 위반인 거 모르십니까? 그는 나를 호되게 질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저 개가 별다른 해를 끼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니요. 법은 선생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개는 다람쥐를 죽일 수도 있고 아이를 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번은 봐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다시 끈이나 입마개 없이 개를 데리고 여기 오시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순순히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서너 번은 약속을 지켰죠. 하지만 렉스도 나도 입마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몰래 그냥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오후쯤 나는 렉스와 언덕 위까지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실망스럽게도 그 경찰관이 밤생마를 타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렉스는 경찰관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난 도저히 이 상황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수를 쳤습니다. 아하, 경찰관님, 저를 현행범으로 잡으셨군요. 죄를 인정합니다. 알리바이도 없고 변명거리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개를 데리고 나오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됐군요. 그러자 경찰관은 의외의 대답을 냈습니다. 하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라면 저렇게 작은 개는 뛰어놀게 하고 싶은 유혹이 들긴 하겠군요. 그래서 전 더욱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유혹이 들죠. 하지만 그건 법 위반입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글쎄요, 저렇게 작은 개라면 사람에게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라며 반박을 하더군요. 그렇죠. 하지만 다람쥐를 죽일지도 모르니까요. 라고 내가 말하자 경찰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이 너무 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군요. 이렇게 하시죠. 제 눈에 띄지 않는 저 언덕 너머에서 개를 뛰어놀게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경찰관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요? 아마도 그 경찰관도 사람인지라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원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자책을 하고 나서자 그가 자기 존재를 내세울 수 있는 길은 아량을 베푸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밖에 없다고 느낀 것이겠죠. 나는 경찰관과 시비를 다투는 대신 그가 절대적으로 옳고 내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것도 빨리, 공개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인정하였죠. 그러자 내가 저쪽 입장이 됐고
경찰관은 내 입장이 됨으로써 일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어차피 나를 비판할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기 전에 내가 나서서 비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비난보다는 내 입에서 나오는 자기 비판이 훨씬 더 듣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바보라도 실수에 대해 변명할 줄은 압니다. 그리고 바보들이 대개 변명을 하는 편이죠.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돋보이게 되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왠지 고결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우리가 옳을 경우에는 은근하고 교묘하게 상대가 내게 동의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틀린 경우에는 우리의 실수를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인정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놀라운 결과가 생길 뿐만 아니라 난처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옹호하려 애쓰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오래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워서는 절대 충분히 얻지 못하나 양보하면 기대한 것 이상을 얻는다. 그러므로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빨리 분명하게 잘못을 인정하라. 3. 다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하라. 찰스 슈어브가 경영하는 공장 중에 생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슈어브가 공장장에게 당신처럼 유능한 사람이 있는데 왜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거요? 하고 묻자 공장장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달래봐도 밀어붙여봐도 심지어 다 해고해버리겠다고 위협해도 통하질 않습니다. 직원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침 저녁 시간이라 야간 근무조가 투입될 시간이었습니다. 슈어브는 분필을 하나 달라고 하고는 주간 근무조 직원에게 이번 주는 오늘 용해 작업을 몇 번 했어? 라고 묻더니 직원이 6번이라고 대답하자 아무 말 없이 바닥에 6이라고 크게 쓰고는 가버렸습니다. 야간 근무조는 주간 근무조와 교대를 하면서 바닥에 6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간 근무조가 이게 뭐냐고 묻자 주간 근무조 직원은 사장님이 오늘 다녀가셨는데 오늘 용해 작업을 몇 번 했느냐고 묻기에 6번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6이라고 바닥에 쓰고는 가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슈어브가 다시 공장을 찾아갔을 때 야간 근무조가 6이라는 숫자를 지우고 7이라고 써놓는 걸 보았습니다. 그날 출근한 주간 근무조는 바닥에 7이라는 숫자가 커다랗게 쓰여 있는 것을 보자 은근히 경쟁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야간 근무조가 주간 근무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거지? 주간 근무조는 야간 근무조의 콧대를 꺾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열적으로 작업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날 일을 끝내고 나가면서 그들은 10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커다랗게 써놨습니다. 상황은 개선되고 있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공장에 비해 생산량이 한참 떨어지던 이 공장은 순식간에 다른 공장보다도 더 많은 생산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찰스 슈어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되게 하려면 경쟁심을 자극해야 합니다. 돈벌이에 급급한 치사한 경쟁심이 아니라 남보다 앞서고 싶다는 경쟁심 말입니다. 남보다 앞서고 싶다는 욕구, 도전, 과감히 덤비기. 이런 것이야말로 용감한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그 중에서도 용기 있는 사람, 정열이 넘치는 사람을 설득하고 싶다면 도전 의욕을 불러 일으켜라. 4. 상대를 이해시키는 첩경.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했을 때 아무 말이나 퍼붓고 나면 확실히 여러분의 속은 시원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도전적인 말투와 호전적인 태도를 보고도 상대가 편하게 여러분에게 동의할 수 있을까요? 만일 누군가 당신에 대한
반감과 악감정을 품고 있다면 이 세상 어떤 논리로도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야단치는 부모들이나 윽박지르는 상사나 남편, 잔소리하는 아내들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로 몰고 간다고 해서 그들의 의견이 당신이나 내 의견과 같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언제까지고 상냥하고 다정하게 대할 때 그들의 의견이 바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누구에게나 집세를 깎는 일은 생길 수 있을 텐데요. 그때도 우호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술자인 스트라우브는 집세를 깎고 싶었습니다. 그는 집주인이 깐깐한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죠. 그는 이때 일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집주인에게 임대 기간이 끝나는 대로 집을 비우겠다고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사실 내가 원한 건 이사가 아니었습니다. 집세를 깎을 수만 있으면 그대로 있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이 세를 깎으려고 해봤지만 다들 실패했으니까요. 다들 내게 집주인이 정말 대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내가 지금 사람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는 참이니 한번 집주인에게 적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나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집주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집세가 비싸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집이 정말 마음에 든다는 얘기부터 시작했죠. 나는 그가 빌딩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칭찬을 늘어놓은 다음 한 해 더 살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전에 이런 식으로 집주인을 대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했거든요. 마침내 그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불평만 늘어놓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위층 사람이 코 고는 소리를 멈춰주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처럼 만족스러워하는 임차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내가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집세를 조금 깎아주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일 제가 다른 사람들이 했던 방식으로 집세를 깎으려고 했다면 분명 나 역시 그 사람들처럼 실패했겠죠. 제가 성공한 건 우호적으로 공감하며 칭찬하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례를 살펴볼까요? 사교계 유명 인사인 도로시데이 부인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가까운 친구들 몇 명만 불러서 중요한 오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런 일에는 보통 수석 웨이터인 에밀이 나를 도와주곤 했죠. 하지만 그날 에밀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달랑 풋내기 웨이터 하나를 보내 시중들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의 서비스는 아주 끔찍했죠. 분위기를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짓긴 했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에밀, 만나기만 해봐라. 속이 후련하게 한마디 해줄 테니까. 그 다음날 저녁, 저는 인간관계 강의를 들으면서 그를 혼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에밀이 직접 요리를 한 것도 아니고 웨이터 가운데 좀 덜 떨어진 친구가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러자 내가 화를 내는 게 너무 성급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에밀을 만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봐요, 에밀. 나는 모임 때 뉴욕 최고의 수석 웨이터인 당신이 도와주면 정말 마음이 든든해요. 물론 그날은 당신이 재료를 사거나 요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아마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에밀, 다음 주에 다른 모임을 계획 중인데 조언이 필요해요. 그러자 에밀은 환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찬 모임을 열었을 때 우리의 식탁은 수십 송이의 붉은 장미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밀이 항상 곁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완벽한 서비스였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떠나면서 그날의 주빈이 내게 묻더군요. 저 수석 웨이터에게 마법이라도 거셨나요? 이렇게 훌륭한 서비스와 이런 정성은 여태 본 적이 없네요. 우호적인 접근과 진정한 감사라는 마법이 제대로 작용을 한 것이죠. 수많은 우화를 지어낸 이솝은 기원전 600년경 크루이소스 왕 치아의 그리스에서 궁정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간 본성에 대해 가르친 진리는 2500년 전 아테네뿐만 아니라 지금의 보스턴과 버밍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햇님이 바람보다 더 빨리 외투를 벗길 수 있죠. 친절, 우호적 접근, 칭찬은 세상 어떤 비난과 질책보다도 더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죠. 링컨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꿀 한 방울이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 그러므로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우호적으로 시작하라. 5. 소크라테스의 비밀. 여러분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견해가 다를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견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토의하는 것보다 같은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서로가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차이가 있다면 의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일 뿐이란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오버스트릭 교수는 자신의 책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오라는 반응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누구든 일단 아니오라고 말하고 나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이 일관성을 지키도록 요구하게 되죠. 나중에 자신의 대답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자존심 때문에 아니오에 집착하게 됩니다. 누군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면 그는 아니오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보자면요, 이 신경과 근육의 전 체계가 수용에 대한 거부 태세를 취하는 것이죠. 그 반대로 네 하고 대답하면 유기체는 전향적이고 수용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뉴욕 저축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제임스 에버슨 씨는 긍정의 대답인 네네 기술을 사용해 놓칠 뻔했던 잠재 고객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객 한 분한테 계좌를 열어주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몇 가지 질문에는 대답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새로운 방식을 발휘해 보기로 마음먹었죠. 즉, 은행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래서 나는 그가 대답하기를 거부하는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손님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인척에게 예금이 전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가 예, 그야 물론이지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은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정보를 요구하는 것임을 깨닫고 나자 그의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은행을 나가기 전에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었을 뿐 아니라 제 권유에 따라 어머니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 계좌를 열고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모든 정보도 기꺼이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네네 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고 나니까 그는 모든 문제는 잊어버리고 제가 권유하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류 역사상 오직 몇 명밖에 이루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거대한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일, 바로 인간의 사고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일을 해냈습니다. 과연 그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었을까요? 이건 소크라테스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는 그보다 훨씬 영악한 고수였죠.
오늘날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불리는 그의 방식은 내내 반응을 유도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상대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상대가 조금 전만 해도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결론에 다다른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대에게 당신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어 좀이 쑤실 때가 오면 맨발의 나이든 소크라테스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상대에게 네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그는 여러분의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상대가 선뜻 네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만들라. 6.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 사람들은 누구나 은쟁반에 담겨 식탁에 오른 그럴듯한 남의 아이디어보다는 거칠고 세련되지 못했지만 자신이 애써 발견한 아이디어에 더 신뢰를 보내기 마련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다른 사람 목구멍으로 억지로 밀어 넣으려는 것은 잘못된 판단 아닐까요? 아마도 이럴 땐 약간의 힌트만 제시하고 상대가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음은 필라델피아에 사는 아돌프 젤츠 씨의 얘기입니다. 젤츠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하고 체계도 없는 자동차 판매 사원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판매 전략 회의를 열어 판매 사원들이 정확히 어떤 것을 바라는지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사원들이 얘기하는 동안 그 요구사항들을 칠판에 적어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해도 될 만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순식간에 대답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충성, 정직, 솔선수범, 팀워크, 하루 8시간의 일과 동안 열성적으로 일하기 등이었습니다. 하루 14시간을 일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젤츠 씨의 얘기에 따르면 회의 결과 판매 신장은 눈부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직원들과의 협력 관계에 대해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사원들은 저와 일종의 도덕적 거래를 한 셈이죠. 제가 제 역할을 다 하는 한 사원들도 자신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한 겁니다. 자신들의 희망사항과 요청사항을 털어놓는 것이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던 활력소였습니다. 어느 누구든 판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거나 지시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구매를 한다거나 우리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느끼는 편을 훨씬 선호하죠. 2500년 전 중국의 현인 노자는 도덕경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강과 바다가 산에서 흘러내리는 수많은 냇물의 존경을 받는 이유는 낮은 데 있기 때문이다. 낮은 데 있음으로 해서 강과 바다는 수많은 냇물을 거느릴 수 있다. 이렇듯 현자는 다른 사람 위에 있고자 함에도 사람들 아래에 선다. 앞에 서고자 함에도 사람들 뒤에 자리한다. 그리하면 사람들 위에 있더라도 무겁다 여기지 않으며 앞에 선다 하더라도 무례하다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상대가 스스로 생각해냈다고 느끼게 하라.